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인셉션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줄거리를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할까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원고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다시 보면서 음미하면 또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그 교양을 담당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그 대한연구공간 파이데아에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SF 영화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한 10년 좀 더 됐나 그 기술과 운명이라는 그 책에서 SF 영화 4편을 다룬 적이 있죠. 그 블레이드 러너하고 공학기동대 또 바이센터니얼맨 매트릭스 이렇게 4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 여기에서 과학과 철학의 어떤 접점에 대해서 그 이야기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인셉션이 그 매트릭스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좋은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인셉션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죄송하게도 그 원고를 다 완성은 못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 조금 약간 끊어진 감이 있는데 말씀으로 다 이렇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글을 보면서 또 말씀드리고 같이 또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미진한 대목 같은 거는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셉션의 주제를 뭘로 볼 것이냐라는 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이제 관점을 따라 다르겠는데 여기서는 마음의 어떤 가시를 뽑아내는 마음속 깊이 박힌 어떤 가시를 뽑아내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셉션을 사이버펑크 영화로 볼 것이냐라는 건 좀 이제 그 사이버펑크라는 개념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사이버펑크 영화는 주로 이제 컴퓨터 또 사이보그 그다음에 이제 펑크 예술 문화라 그럴까 이제 그런 어떤 독특한 젊은이들의 문화 그 다음에 어떤 디스토피아 뭐 등등등이 얽혀 있는 그 개념인데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셉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펑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의 사이언스 픽션으로 볼 수도 있죠. 사이버펑크 넓게 말하면 그 사이언스 픽션은 형이상학하고 되게 통해요. 분위기는 반대죠. 형이상학 그러면 굉장히 좀 약간 고상하고 약간 뭐랄까 초월적이고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고 사이버펑크나 SF 그러면 뭐가 재미있고 뭐 이렇게 막 총 쏘고 뭐 로봇 나오고 되게 오락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반대 같은데 둘 다 메타사이언스죠. 메타사이언스. 메타피직스도 피직스에 대한 메타사이언스고 그 다음에 이 SF 영화도 이제 사이언스에 대한 일종의 그 예술적인 메타 장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많이 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통해요. 물론 이제 뭐 SF 영화 중에서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얘기할 만한 작품이 많지는 않죠, 사실. 이제 많은 경우가 어떤 그냥 오락적인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영화가 가끔씩 있죠. 인셉션이 어찌 보면 그런 계보를 잇는 그 작품인데, 브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어떤 안드로이드, 인조인간의 어떤 정체성 문제, 바이센터니얼맨도 이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공학기동대는 전뇌화, 그러니까 컴퓨터와 뇌를 직접 이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정보의 집적체로서의 생명 개념, 이런 게 이제 이 주제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월드, 세계, 그러니까
어떤 그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의 문제, 그 기계가 만든 그 인위적인 그 사이버 세계, 그 이제 월드의 문제죠. 근데 인셉션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월드의 문제, 세계의 문제, 세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세계하고 꿈 속의 세계. 또 꿈 속에서도 여러 개잖아요, 그죠? 여러 개 그 꿈의 세계. 이게 어떤 월드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영화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재론적인 영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각기동대도 그렇고, 매트릭스도 그렇고, 가장 관점은 뭐냐면 세계들 사이에서의 관계죠. 세계들. 정보로, 무한한 정보의 흐름이 존재하는 그 인터넷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 매트릭스처럼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공 세계와 또 진짜 현실의 관계. 그 인셉션 역시 마찬가지로 그 꿈이라고 하는 가능 세계와 그다음에 우리 몸이 살고 있는 실제 몸이 살고 있는 어떤 그 현실 세계 간의 또 관계. 결국 세계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7세기 철학자인 그 라이프니츠의 용어를 쓴다면은 액추얼 월드하고 또는 또 이제 리얼 월드라고 할 수 있죠. 리얼 월드와 파시블 월드, 여러 개의 가능 세계들과 진짜 하나 있는 어떤 그 현실 세계. 라이프니츠는 신학적으로 말하죠. 신이 이 세계를 만들 적에 굉장히 많은 세계를 설계한 거죠. 건축가가 설계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설계 도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이제 구현된 거죠. 마치 건축가가 무수한 설계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시공하듯이. 그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이제 풀이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여러 개의 가능 세계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진진한 그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 배트맨 시리즈 유명하죠. 얼마 전에 개봉된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런 건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 사람의 좀 고유한 면이 잘 안 드러나는, 뭐 재미는 있는데 안 유명하고, 오히려 이 사람의 고유한 그 문제의식은 이 사람의 데뷔작의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요. 메멘토. 기억상실증인데 단기 기억상실증이죠. 금방 잊어버리네, 금방. 나도 좀 그렇고, 단기 기억상실증. 학교 가려고 가다가 답답해 또 딴 데로 가고. 그래서 한참 가다가, 내가 왜 일로 가지? 하고 또 일로 갔는데, 이 주인공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잊어버리니까 몸에다 막 쓰죠,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두 번째 만든 영화가 인썸니아라는 영화인데, 그것도 비슷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사가 누굴 죽였는데, 이게 정말 내가 죽인 건지, 내가 죽이려고 죽인 건지, 아니면 정당히 죽인 건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지과에 관심이 많죠, 평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제목이 프레스티지라는 영화가 있죠. 마술사들을 다루는 영화. 그것도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영화고, 항상 그 문제의식이 인간의 정신세계, 그 다음에 그 정신세계의 불확성, 다면성, 나도 모르는 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억.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룬 그 인셉션은 꿈이죠, 꿈. 그러니까 이 양반의 그 아주 일관된 그런 자기 문제의식이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영화를 만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이제 어떤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그냥 어떤 흥미진진한 아주 재미있는 그 SF 영화 이상의 어떤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그 주인공과 아내의 관계, 그 주인공 코브와 아내 멜과의 어떤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런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떤 재미있는 SF 영화 이상의 어떤 드라마가 있는, 어떤 그 안에 드라마가 있는 그런 영화로 그 자리 잡을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요.
영화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음미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코브가 그 사이토라는 그 일본 사람과 이제 꿈을 공유하면서 사이토의 어떤 그 비밀을 훔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시작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그 독창적인 구도 중에 하나는 그 꿈속의 꿈이라는 이제 구도죠. 꿈속의 꿈. 이제 이쪽 액자 형식이라고 하는데 액자 형식.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액자가 걸려 있으면은 이 세계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또 액자 안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그림 안에 또 그림이 있는 거죠. 벨라스케스의 그 시녀들처럼 그림 안에서 화가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또 그 화가가 그리는 그림 안에 또 누가 화가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일종의 무한 거울처럼, 미러처럼 복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죠? 실제로 그 영화를 보면 그 아드리아네가, 아리아드네가, 갑자기 그린다. 아드리아네가 어느 게 맞죠? 아리아드네 항상 헷갈려 그 두 개가. 아리아드네가 왜 설계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하잖아요. 무한히 이렇게 중첩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지금 작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플라톤의 대화편이 그렇잖아요. 이게 시조가 플라톤인데, 대화편 보면은 그냥 소크라테스하고 예컨대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는 걸 그냥 그려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듣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지어 그 파이돈 편은 아마 5겹인 것 같아요. 누가 들었는데 누가 얘기해 준 걸 또 그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해 주고 이렇게 5겹으로. 굉장히 그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액자 형식이 참 재미있는 이제 주름이라고 이제 표현해 봤어요. 재미있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공각기동대가 이제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공학기동대가 1995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거의 20년 다 돼가는 이제 고전이죠. 그 영화가 어찌 보면은 그 사이버펑크의 모든 문제의식을 다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화가 맨 처음에 인간 마음부터 시작하죠. 그죠? 이 현실 세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컴퓨터 사이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이버 세계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매트릭스도 똑같죠.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매트릭스인 줄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영화도. 똑같은 이제 그 구도를, 플롯을 차용해가지고 처음에 벌어지는 장면들이 알고 보면 그게 꿈속의 장면들이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현실로 나오게 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게 일종의 사이버펑크 영화의 뭐랄까, 상투적인 표현이 이제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버펑크 영화를 볼 적에 이렇게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스토리를 가능케 하는 설정이 있어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장치가 그 영화의 뭐라고 할까, 질과 그 인기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장치를 너무 세게 하면은 이게 황당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SF 영화지만 황당하면 좀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그냥 오락 영화가 돼버리고, 반대로 그 설정이 독창적이지 않으면 너무 밋밋하고, SF 영화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은 SF 영화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 설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는 그 설정이 뭐냐 하면은 안드로이드라는 설정이죠. 얼핏 봐서는 인간과 거의 그 차이가 없는 어떤 그런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타이렐 회사라는 회사에서 그 안드로이드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가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형사가 그 애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제 그런 설정이고. 그다음에 공각기동대의 기본 설정은 뭐냐 하면
전내화죠. 전내화. 그 전이라는 게 이제 전기할 때 전자인데. 그러니까, 컴퓨터도 일종의 뇌라고 본다면, 일종의 뇌죠. 어찌 보면. 그죠? 그 기계로 만든 컴퓨터는 뇌하고 인간의 뇌를 접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여기다 꼽는 거죠. 이렇게. 꼽아가지고, 꼽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을 접속할 수가 없죠. 접속이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접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언어로 하는 거죠, 언어로. 이렇게. 말로 하고, 뭐, 얼굴 표정으로 하고, 언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그죠?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뇌로 딱 들어가요, 뇌로. 그죠? 그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 게 이제 공학기동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른바 버추얼 월드, 가상세계라는 개념이 생겨날 때 막 사람들한테 그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화도 물론 재미있지만 사람들한테 막 가상세계라고 하는 그 관념이 이렇게 그 감각이 생길 때 딱 그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야, 아까 장자말처럼, 혹시 이 세계가 정말, 장자는 좀 낭만적인데, 나비의 그 꿈인데, 이거 약간 이제 SF니까 설정이 낭만적이지가 않죠. 기계들이 혹시 우리를 정복해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 자기 잉여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설정이죠,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SF 영화들은 현실 세계는 인정하고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트릭스도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되죠, 현실 세계하고. 그죠? 가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공학개동대도 그렇고. 옛날에 어떤 영화더라,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라고 하는 사람 있죠. 기술 테크놀로지 비판하는 사람. 뭐, 비디오 드럼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 만든 영화 보면은 현실 세계를 누구도 모르게 설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현실 세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또 있는데, 이제 이런 영화들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어쨌든 지금 내가 몸을 가지고 이 세계의 존재는 일단, 익지스턴스는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인셉션도 마찬가지죠, 인셉션도. 꿈인지 생신지의 구분은 일단 있어요. 뭘로 가지고 판단합니까? 거기서. 이게 토템,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 토템 해가지고, 토템이 계속 돌면 이거 꿈속 세계인 거지, 그지? 어쨌든, SF 영화에서의 결정적 장치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결정적 장치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정적 장치는 뭘까요? 이 영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설정은 뭐냐면 꿈의 공유죠. 그죠? 꿈의 공유. 여러 사람이 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꿈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꿈속의 꿈. 수평으로 말하면 공유고, 수직으로 말하면 꿈속의 꿈이고, 그렇죠. 그죠? 요 구도가 이 영화의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이죠. 기본 설정.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코브나 이제 조력자인 아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사이토, 그 다음에 아내 멜 등등이 이제 꿈을 공유하면서 뒤섞인 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꿈을 공유하고 그 꿈 속에서 이 복잡하게 이론의 용어를 쓰면은 이제 어떤 창발이 벌어지죠. 이머전스, 창발. 그러니까 과거에 따로따로의 꿈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첫 장면을 보면은 코브의 아내의 멜이 사이토의 정부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두 사람은 저는 뭐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꿈 속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죠? 꿈 속의 세계는 이제 이미지네이션의 세계니까, 이미지네이션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꿈 속에서의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이 현실 세계로 말하면 어떤 사물들,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물리적 어떤 메커니즘, 또 사회학적 여러 가지 어떤 코드들이 여기서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방식의 창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꿈속의 꿈들의 주름. 이 꿈들의 주름은 굉장히 독창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아마 찾으면 없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제 이 영화 특유의 아주 고유한 그 독창적인 설정으로 보이고, 그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처음엔 2겹의 꿈이 나왔다가 그죠? 나중에 3겹 나오고 마지막에 림보까지 나와서 4겹이 되죠. 그죠? 그걸 보는 그 영화의 어떤 긴박감이랄까, 그 전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플롯의 어떤 뛰어남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